안녕하세요. 이충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통풍에 대해서 아예 모를 때부터 지금 통풍 6일차, 7일차라고 불리는 시점까지 나름대로 얻은 지식을 이제 공유를 해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저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하는 말은 의료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시고, 제 나름대로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무조건 의심을 하시고, 좀 이렇게 도움이 된 내용이 있다면은 항상 더블 체크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게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제가 한국 사회에서 좀 불만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이면서 사실은 이제 교육 체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기도 한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갖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중요한 거야. 저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나한테는 이게 맞아. 너한테는 저게 맞구나 하는 어떤 주관적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비난이거나 이렇게 얕보는 건 아니에요. 얕보는 건 아니고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얕보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너무 큰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쉬운, 그리고 아주 알아듣기 편한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아주 단순화된 정보가 파편적으로 막 널려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 꼭 이걸 해야 된다. 아직도 이걸 하냐. 제발 이걸 해라. 이런 식으로만 항상 파편적으로 되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잖아요. 좀 전에 이 얘기는 거의 20분씩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재난 문자가 와서 동영상이 꺼져서 지금 다시 찍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테리어랑 홈퍼니싱 업계에서 원래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가구 회사나 인테리어 회사에 있을 때 일반인이 오면 회사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파의 소재가 무엇이고, 침대가 어떻게 하고. 근데 그 회사가 규모가 있으면은 회사 내부 방침이 나름대로 있고, 그 제품마다 세일 포인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면 침대에서는 요즘은 다 이걸 하고, 안에 매트리스는 어떻게 되고,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업계 전체로 따지거나 업계가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반인의 삶 전체로 따지면은 그것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극히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걸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브랜드랑 경쟁을 해서 더 우수하게 느껴져야 되니까 이거를 부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 고객들은 여러 가지 매장을 다니다가 그런 소리를 다 다르게 들을 텐데, 그러면 또 인터넷에 해도, 또 지인에 해도, 지인은 자기 경험대로 얘기를 해줄 거고, 인터넷은 자기 컨텐츠 조회수대로 얘기를 해줄 거고, 각각의 브랜드는 브랜드에 걸맞게 얘기를 해주니까 중립적인 정보가 일단 없고, 중립적인 정보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여러 가지를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파편적으로 너무 정보의 홍수 속에 있으면서 이 과부하 상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통풍을 했을 때도 조금 비슷한 걸 겪은 게 뭐냐면, 한국에 있는 주요 대학병원에서 말하는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너무 단순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반인이 딱 보고 단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는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통풍은 라이프타임 관리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그러니까 너무 빈약하거나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행하려고 하더라도 막상 그럼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날이랑 이튿날이랑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빈약한 거는 보충을 하기 위해서 다른 정보를 찾게 되고, 너무 구체적인 것도 어쨌든 다른 정보를 찾아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 또한 이 포화 상태 안에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다 하고 살아라는 생각에 이제 들어가고 위계가 안 잡히는 거죠. 만약에 충돌되는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위계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는 정보는 제 나름대로 그걸 어떻게 헤쳐나갔는지를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아까 영상도 그렇고 지금 영상도 그렇지만 원래 이런 영상을 찍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오늘. 그리고 제 성격상 막 스크립트 짜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를 막 연습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이런 사람들도 아니었거든요, 학생 때. 그래서 조금 저는 좀 두서없이 그냥 지인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말하는 성향이라서 뭐 완벽히 뭐 정보성 이런 게 아니라는 점은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저 누군가가 통풍에 걸렸는데, 이걸 보시는 분들은 다 이제 통풍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그냥 동지는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튼 그런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있다 보니까 위계가 필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생각했을 때, 류마티스 내과가 통풍 질환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곳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류마티스가 뭐지? 라고 봤더니 이름이 너무 평소에 이렇게 잘 대면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뭐 근육이랑 인대랑 대사 질환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뭐 염증성 질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과래요. 그래서 이제 통풍이 딱 들어맞으니까 이제 통풍이 그쪽 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나 봐요. 물론 다른 데서도 좀 하겠지만. 그래서 외적으로 봤을 때 통풍은 마치 정형외과처럼, 왜냐면 관절이 이제 움직이기 어렵고 하니까 이제 가는데,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그걸 안 다루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원인과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류마티스 내과가 조금 더 직접적이다,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그 어쨌든 국내에서 가장 어쨌든 뭐랄까 좀 신뢰할 만한 어떤 자료를 찾다 보니까 대한 류마티스 협회, 그게 아마 뭐 저는 잘은 몰라도 그쪽 분야 의사들의 가장 최고봉 되시는 분들이 이제 합심하여 이제 어떤 지침을 만들고 발표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한 류마티스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 이게 약간 일반인도 봐도 된다라고 써져는 있는데 그 의사 겸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신의 뭐랄까요, 트렌드는 어떠한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와 관련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그런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거는 신뢰할 만하겠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찾다 보니까 미국에도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ACR이라고, 뭐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류마톨로지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국의 자료가 이거 좀 많이 참고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메인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거 두 개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면은 크게 어긋날 일은 없겠다. 그리고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두 개에서 그다지 많이 다루지 않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그 하위 위계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냥 저는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서 뭐 고퓨린 음식을 먹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게 되게 단편적이거든요. 모든 거를 막 매뉴얼처럼 만들어 놓진 않는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약물 치료 쪽으로 이제 돼 있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권위 있는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찾아봤더니 미국 메이오네즈 할 때 그 메이오인데 메이오 의료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뭐 거의 전 세계 탑이래요. 그래서 미국 뭐 4대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거대한 의료원이 있는데, 거기가
뭐 메이오 뭐 클리닉이 있고 뭐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찾은 2개 자료가 이제 이쪽에 해당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2개를 그럼 또 사용을 하자 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래서 총 3단계로 공부를 했어요. 첫째 단계는 협회 자료 2개, 두 번째 단계는 그 의료원 자료 2개, 그 나머지 단계는 기타 등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났냐면은 기타 등등의 어떠한 자료에서 무언가를 뭐 엄청 고집스럽게 중요하다고 했다고 쳐요. 그게 중요할 수 있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상위의 자료에서도, 그리고 그 상위의 자료에서도 중점적 있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거라면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지 않으면 너무 포화 상태가 되거든요. 아무튼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GPT를 유료 버전을 뭐 당연히 쓰긴 하는데 너무 할루시네이션이 많아요. 근데 전문적인 자료일수록 할루시네이션을 제가 직접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딴소리를 하는 거를 제가 아는 분야면은 이건 네가 틀린 거 아니야 하면은 바로 고치거든요. 제가 틀렸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좀 어렵다 해서 챗GPT는 제한적으로 쓰고 주로 그 구글에서 나온 노트북 LM이라는 그게 있어요. 무료예요. 누구나 쓰실 수 있거든요. 혹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구체적인 것까지 필요하면은 그 영상까지 뭐 또 만들 수는 있겠지만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어쨌든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에서 한에서만 분석을 해주는 그런 툴이에요. 그러니까 지 생각을 섞는 거를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툴이 이거거든요. 구글 노트북 LM. 그래서 제가 앞서 얻은 그 협회 자료 2개, 그 다음에 의료원 자료 2개, 뭐 이런 식을 얘한테 집어넣어가지고 그 자료 안에서만 제가 질문을 하고 얘가 답변을 얻고 관련 뭐 문의 주신 질문은 뭐 이 자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메인 방법이었어요. 여기까지 말하면은 따로 그 별도의 영상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막상 영상은 틀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통풍을 아예 몰랐잖아요. 그래서 통풍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몸속에 이제 요산 수치가 이렇게 쫙 일정 수준 이상 올랐을 때 점점 그 요산이라는 게 요산염 결정화가 되고, 그러니까 뭐 단계는 더 많나 봐요. 근데 어쨌든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요산 수치가 올라가면은 요산 결정이 생길 수가 있고, 요산 결정은 심장과 먼 쪽에 있는 그 관절 같은데 이제 달라붙을 수가 있고, 이게 달라붙었을 때 이제 우리의 면역 반응이 갑자기 이게 뭐야 이러면서 오씨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막 달려드는 그 현상이 이제 발작인 거죠. 붓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열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통풍의 시나리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발작은 뭐 약물 치료든 뭐든 해가지고 이제 줄어드는데 희한하게 이게 거의 정상 수준까지 줄어든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라서 아직 정상 수준이 진짜 오긴 오나 이러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저도 지금 많이 치료가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치료가 되고,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사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다가 이제 발작이 또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연 2회 이상 발작이 있으면은 좀 발작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취급을 하는 것 같고, 자세히는 잘 몰라요. 근데 연 2회 미만이면은 뭐 1년에 한 번이든 아니든 라고 하면은 발작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다라고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정도의 느낌으로 과도기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게 있다고 치고, 그리고 나서 관리를 안 하거나 치료를 안 하거나 너무 이게 이제 심해져 가지고 단순 조그만 결정이 침착한 수준이 아니라 느껴지고
찍으면 보이고 막 볼록해지고 하는 수준의 그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의 덩어리가 생기면서 주변에 있는 관절들이 손상이 되고 막 뼈가 막 바스러지고 막 이런 게 이제 완전히 그 만성 최악의 단계가 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은 그거예요. 아니 좋아, 나는 지금 발작을 겪었어. 그리고 발작이 줄어들면은 뭐 당분간 정상인처럼 활동할 수도 있을 것 같대. 근데 당장 뭐 약을 먹으라고도 안 하고 뭐 다시 오세요라는 말도 안 했거든요. 거기가 정형외과고 일요일에 진료하느라 너무 대충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별 지침이 없었어요. 추가적인 지침. 그렇게만 하고 앞으로 뭐 건강검진 할 때 뭐 요산 수치 확인하세요 뭐 대충 말해놓고 끝났단 말이에요. 저는 의문점이 뭐냐면은 내 입장에서는 지금 발작이 제발 안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근데 뭐 발작의 빈도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있고 그렇다고 뭐 약물 이게 헷갈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단 요산 수치는 정상인이 한 3에서 뭐 7 정도 사이래요. 대충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완벽한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일반인 수준에서는 아마 감을 잡기는 좋은 거라고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부적으로는 완벽한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3 이하는 좀 그것 또한 이제 바람직하진 않고 3에서 한 6 혹은 3에서 7 정확히는 3에서 6.8 요 사이가 나름 이 정상 구간이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요산 수치가. 그리고 6.8 이상부터는 결정으로 바뀌는 구간이래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일종의 뭐 액체화된 요산이라고만 한다면은 이제 6.8 이상부터는 이 뾰족한 걸로 바뀔 수 있을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발작이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러면은 6.8에서 한 9 정도까지는 뭐 6.8 이상은 증상이 없으면 무증상인 거죠. 근데 이제 요산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고요산 혈, 피 안에 있으니까 고요산 혈증이라고 불러요. 고요산 혈증. 근데 이제 증상이 없으면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고 이제 증상이 어쨌든 발작을 한번 겪은 이후의 사람들은 어쨌든 고요산 혈증이라고 부르는 구간이 될 수 있겠죠. 6.8 이상은. 그리고 이게 9 이상으로 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단계가 이제 9 이상이에요. 9 이상은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충분히 결정이 생길 수 있는 고요산 혈증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작을 안 겪는데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산 수치가 높은 것만이 무조건 내려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일반인, 한 번도 발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막 갑자기 구약. 너는 어떻게 그걸 안 해도 되나 봐요. 뭐 심지어 뭐가 이렇게 막 잡히고 눈에 보이는데도 증상이 없다? 그러면은 통풍관절을 일단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좀 신기하죠. 어쨌든 그런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반인의 세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회 발작이니까 이제 다른 카테고리죠. 1회 발작인 사람의 입장에서 요산 수치는 어떻게 설명되는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쨌든 3 이하는 권장이 아니고 3에서 6까지 목표 구간으로 잡더라고요. 아까는 뭐 6.8이 뭐 정상 구간이라 했는데 6을 넘어가 버리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6 이하가 되어야 이미 생긴 결정이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대요. 녹는 거죠. 바늘이 된 게 다시 액체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바라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목표 구간인 거예요. 6 이하가. 그래서 이미 이 통풍 환자가 된 사람들은 6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이제 커다란 뭐 전제 아닌 전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6에서 6.8 사이는 뭐냐?
그거는 정상인의 입장에서는 뭐 정상 구간이었는데 통풍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불충분 구간이에요. 뭔가 충분하지 않아. 더 내리는 게 좋아. 라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6.8에서 뭐 그 이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요산 혈증 구간인데, 그 고요산 혈증 구간에서 발작을 한 번 경험하면, 이거는 약간 근거가 제가 좀 희미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아니, 그 발작을 한 번 겪었다가도 발작이 일단 줄어들었으면 고요산 혈증 상태에서도 무증상으로 계속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걸 기대하는 건 맞는데, 근데 그럴 가능성이 일반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다는 게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거는 제가 출처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이렇게 파편적으로나마 어떤 느낌이냐면은, 한 번 일단 발작을 경험했으면은 이게 몸에서 더 그런 쪽으로 반응을 하기 쉬워진 상태가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똑같은 수치에서도 발작의 위험도가 좀 더 높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풍 자주 겪는 사람들, 연 2회 이상 뭐 자주 겪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고요산 혈증은 대부분 막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 그 치료 방법은 이제 약물 사용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했고, 자, 그럼 이제 가장 큰 질문이죠. 요산 수치를 어떻게 낮추는데, 이게 이제 제일 큰 질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이 통풍이라는 병을 접하고 볼 때에는 음식이나 술 이런 거에 너무 큰 비중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식이요법으로 이 모든 것을 마치 내가 컨트롤을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에 휩싸이는 것 같아요. 근데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일단 저의 결론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반인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전체적인 감을 잡는 데에만 이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항상 더블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산 수치가 그럼 왜 올라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요산 수치를 그럼 어떻게 떨어뜨리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동등한 메커니즘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요산 수치, 요산은 퓨린이라는 몸속에 있는 물질이 있대요. 난 퓨린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퓨린이라는 게 이제 간 같은 데서 이제 몸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데 쓰여지고 이제 남는 찌꺼기가 요산인데, 요산은 뭐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대부분 필요 없대요. 찌꺼기래요. 그래서 요산은 대부분 소변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소변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신장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신장이 일을 잘 못하게 되거나, 혹은 신장이 배출할 수 있는 물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면 농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물을 만약에 안 먹는다, 잘, 그러면은 계속 이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얘기해서. 그리고 신장, 무슨 요인이든 간에 신장이 뭔가 이렇게 뿌쭉뿌쭉 해가지고 뭐 소변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저 잘 몰라요, 이런 거. 나 처음 이번에 공부하면서 대충 아는 거예요. 신장이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소변으로 만들어서 요산을 열심히 배출해야 되는데, 신장이 계속 두드려 패. 그리고 막 일 못하게 방해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물이 많이 있다고 한들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만큼 또 제대로 배출을 못하게 되겠죠. 뭐 대충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봐도 퓨린이 많든 적든 간에, 그것도 뭐 많든 적든 좀 잘못된 얘기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퓨린이 있으면은 그거를 뿌쭉뿌쭉 해가지고 잘 내보내면 되는데, 아니 정상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뭐 고퓨린 음식 많이 먹는데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문제가 더 생길까라고 했을 때, 이 문제가 이제 지목될 수 있겠죠. 신장을 두드려 패는 요인들이 있거나, 배출을 하는데 충분히 물 공급이 안 되거나, 이게 생각보다 이제 큰 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들어오는 퓨린의 양도 중요할 텐데, 굳이 순서를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니까. 근데 이제 퓨린이라는 게 절반 이상은 어차피 음식으로 먹어지는 게 아니래요. 어차피 몸이 뭐 만들어 여기저기에서 퓨린을. 그리고 절반 이하, 뭐 3분의 1 정도만 음식으로 퓨린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고퓨린 음식을 이만큼 먹든 고퓨린 음식을 이만큼 먹든 3분의 2의 퓨린은 어차피 몸에서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요만큼 고정이 돼 있고 요렇게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만 움직이는 이 전체 퓨린이 신장을 통해서 북적북적 해가지고 소변으로 나와야 되는데 북적북적을 못하게 하는 두드려 패는 요인이 있다거나 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원료가 수분이 부족하다거나 하면은 피 속에 요산 수치가 올라가겠죠?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큰 틀이에요. 한 번도 이렇게 입 밖으로 설명한 적 없는데, 나름 지난 6일간에 공부한 게 이제 뭐 보람 아닌 보람이 되는 것처럼 약간 좀 흥분하면서 얘기했는데, 저도 말하면서 그래 그런 것 같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저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먹는 퓨린에 직접 우리가라고 하기는 이제 한 번도 만나뵌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인터넷상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실 것은 분명하니까 뭘 먹고 뭘 안 먹어야 되지 하는 그 퓨린의 총량에 의한 것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퓨린이 이만큼 왔는데 퓨린 안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4종류. 어떤 종류는 요산으로 바로 만들어지고 어떤 종류는 요산으로 안 만들어지거나 늦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산 수치를 빡 올리는데 좀 제한적인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도 3분의 1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 안에서 있는 퓨린의 종류에 따라서도 어떤 것들은 위험하고 어떤 것들은 좀 덜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 총체적인 게 신장으로 가가지고 신장이 북적북적을 해가지고, 북적북적이라는 표현 왜 계속 쓰는지 모르는데 입에 그냥 붙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으로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런 사이클. 근데 이쯤 돼서 이제 제가 저를 보니까 제가 물을 안 먹었어요. 저는 물을 정말 안 먹었어요. 저는 맥주랑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맥주, 아침에는 커피였어요. 그 두 개 덕분에 역류성 식도염 끝판왕을 10년 전부터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딱 직전에 뭐 만성 질병 하나 뜬금없이 걸리고, 30살 직전에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 40 직전에 통풍이 걸린 거예요. 10년에 하나씩 팍팍팍 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자주 칠지도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우연히 온 게 아니고 제가 물을 되게 안 마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약간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건 있죠. 크게 한 컵 정도 마시고 하는데, 생활을 하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마시거든요. 그러면 글쎄요, 굳이 용량을 아침에 500까지는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를 통틀어도 500까지 먹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물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제 하루 평균 수분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신정보를 막 알아봤죠. 알아봤더니 뭐 내용이 요즘은 뭐 달라져서 뭐 정통적인 1리터랑은 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결론 따져보면은 어쨌든 2리터예요. 그거는 뭐 너무 길게 설명하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맹물을 먹는 그거를 2리터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절반밖에 안 한 거죠. 그러면은 그것만 봐도 농도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됐고, 그 다음에 맥주는 퓨린이 아니라
맥주도 퓨린은 퓨린인데 저는 성격이 조금 하여튼 좀 제가 성격이 이상하다고는 말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독특한 체계를 갖고 있어서 조금은 그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퓨린의 값을 이제 실제로 측정한 표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맥주의 퓨린 값이 그렇게 고퓨린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물론 맥주는 이제 벌컥벌컥 많이 마시다 보니까 그 총량은 많긴 하겠죠. 그걸로 따지면 이제 많은 건 많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만 압도적이진 않았거든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그런데 퓨린도 높긴 한데 맥주는 이제 두 가지를 더 방해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신장을 두드려 패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알코올이. 그래서 알코올이 신장을 두드려 패고 그 다음에 맥주가 또 무슨 작용을 일으킨다는데 그것도 신장을 두드려 패고 퓨린도 많이 섭취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맥주가 이제 끝판왕이 되고 있는데 그 맥주를 매일마다 먹지는 않았어도 매일마다 먹고 싶어도 좀 자제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즐겼죠. 그래서 한번 먹을 때 뭐 이제 혼자서도 막 집에 있을 때 한 번 까면은 무조건 1리터는 마신 것 같고 500에서 끊지는 못하는 그냥 성격이었으니까 지난 10년, 20년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아 이게 이 신장에 좋은 일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중간중간에 들었습니다. 얘기를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큰 틀부터 얘기를 하니까 뭐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아 그리고 또 신장을 두드려 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슐린 저항성이래요. 당뇨 같은 데서 이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 이런 걸 얘기를 좀 하는 걸 들어본 것 같은데 뭐 굳이 단순화해서 말하면은 그 내장 지방, 뱃살. 그래서 제가 키가 별로 크진 않아요. 168이고 체중이 64kg거든요. 근데 제 키 대비 체중은 그렇게까지 어긋나는 체중은 아닌데 보시다시피 말랐습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가늘고 이렇게 그렇게 다부진 체격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뱃살이 근 3, 4년간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30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이게 좀 뱃살이라는 게 처음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배둘레가 89cm 정도 되거든요. 제가 어제 재봤는데 89cm가 뭐 미국인 비만 뭐 이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건전하지 않은 수치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뱃살은 단순한 그런 막 몸에 있는 다른 데 있는 지방과는 달리 이 내장 사이에 있는 껴있는 그런 지방이 이제 문제인데 그 내장 지방이 염증에 되게 안 좋대요. 그래서 뭐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신장을 두드려 패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제 비만일 수가 있다. 저는 이제 마른 비만에 속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낮추는 것이 또 관건이다가 있더라고요. 그게 있고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운동량이 압도적으로 없었어요. 원래는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팔굽혀펴기 정도는 했었는데 제가 애초에 관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관절 그 인대랑 이런 것들이 좀 팔굽혀펴기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무서워가지고 운동을 잘 안 했거든요. 달리기도 무릎 때문에 잘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아예 이걸 손 놓고 있었는데 비록 매일은 아니더라도 술을 즐겨 마시고 운동도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이도 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뱃살이 나오는데 이 뱃살 자체가 여러 가지의 악영향을 미쳤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신장을 두드려 팬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퓨린이 정상적으로 들어와도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어차피 말짱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워낙 정리를 안 하고 지금 영상을 찍어가지고 조금 이제 분산되기 시작했는데 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퓨린 4개 종류 중에 조금 더 이제 위험한 것과 덜 위험한 것이 나뉜다고 했는데
크게 봐서는 잔틴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친구들이 썩 좋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아데닌, 구아닌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름 있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애들인가 봐요. 그 잔틴, 하이포 잔틴, 무슨 잔틴, 이렇게 한 애들이 이제 2개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메인으로 안 좋다, 이런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은, 버섯이나 채소에 있는 그런 퓨린 총 함량을 봤을 때 높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상관없다라는 것이 절대적이거든요. 그게 왜냐 하냐 보니까, 이런 채소에 있는 퓨린은 해봤자 아데닌이나 구아닌, 이 순한 애들 쪽이에요. 그리고 잔틴 쪽을 보면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허용이 된다는 소리인데, 여전히 이제 제가 이제 풀다가 오늘 6일차쯤에 계속 하려다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싶은 지점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그럼 하루에 총 퓨린을 대체 얼마나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걸 쉽사리 알려주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계가 너무 이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소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유일하게 좀 한 데가 일본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이 되는 게, 일본은 매뉴얼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도 매뉴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되게 나름대로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일본 통풍 관련된 그쪽에서 보면은 하루에 총 퓨린 함량을 400mg 이하로 먹는 것이 이제 현실적이고 적정하다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모두 끼워 맞추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까지 융통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버섯 아까 괜찮다며, 그럼 버섯은 많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잔틴 쪽으로 400 이하로 먹으라고 한 게 아니고 총 퓨린 함량을 400 이하로 먹으라고 써져 있어요. 제가 찾은 자료는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최근 추세가 아데닌이나 구아닌은 허용을 하는 추세고, 잔틴 쪽으로만 이제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거라면, 그러면은 400 이하로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 잔틴 위주로 계산할 수 있게 하면 그나마 좀 낫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표에 다 개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총 퓨린형으로 하니까 이게 너무 박해요. 그래서 식단 짜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걸 크게는 해소를 못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아산병원이었나 어디 무슨 국내 병원 어디 보면은 하루 식단을 150mg 이하로 하라고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비현실적이죠. 그러면 하루 종일 우유나 계란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개가 조금 애매하고 제가 아직 여전히 있는 숙제고, 아무튼 저의 상태는 이제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어쨌든 통풍을 바라보는 시점이 크게는 2갈래예요. 발작, 미친 듯이 아파가지고 부어오르는 그것과 그것이 감소하는 것, 또 발작, 또 그것이 감소하는 것, 요게 하나고, 요산 수치를 크게 관리하는 게 이게 2번째예요. 근데 발작과 요산 수치 관리하는 건 약도 다르고 치료법도 달라요. 별도의 취급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산 수치가 높은데도 발작이 안 일어나게 되면은 무증상 고요산 혈증 사람들도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발작을 유발하는 게 없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거를 서구 쪽에서는 트리거라고 표현을 해요. 방아쇠. 제가 아까 샤워하다가 생각한 게, 방아쇠는 한번 빵 하고 나면 화약을 다 써버리니까 이게 좀 맞지 않는 표현 아닌가라고 해서 혼자서 막 비유를 찾아봤거든요. 적당한 거 아직 못 찾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산이 바닥에 있는 가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산 수치가 낮으면은 가시가 이제 낮은 거고, 요산 수치가 높으면 가시가 많이 튀어 올라와가지고 넘어지면 찔려서 아픈 거예요. 그런데 듬성듬성 있어가지고 넘어지지만 않으면은 피해 다녀서 걷는 데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냥 아까 샤워하면서. 그래서 요산 수치가 막 일정으로 있어도 수치로만 따지면 정상이 아닌데, 근데 저기 듬성듬성이고 여기 듬성듬성이니까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는 내가 딱 삐끗해가지고 몸이 옆으로 팍 넘어져 버리면 빡 찔려버리는 거죠. 그때 요산 수치가 현저하게 낮으면 찔릴 게 없는 거고,
요산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찔리기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한번 찔리고 나면은 부상을 당했으니까 휘청휘청 거릴 확률이 높아져서 또 넘어지는데 또 요산 수치가 높아 있으면 또 부상을 당하는, 뭐 대충 제 나름대로는 그런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넘어지지는 말아야겠다. 그게 하나잖아요. 그래서 발작 트리거를 없애는 건데, 발작 트리거가 아직은 제가 이제 이제 확신은 안 서는데, 고퓨린 함량이 한 번에 쫙 올라오는 거, 우리 그 혈당도 한 번에 올라오고 내려가는 거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듯이, 글쎄요, 마치 요산 스파이크처럼,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에 빡 찌른, 맥주를 갑자기 막 꽉 먹어. 그러니까 신장 두드려 팹과 동시에 3 콤보가 빡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수준이 되면 이제 발작 트리거가 된다거나, 뭐 내장류 뭐 무슨 음식 먹지 말라는데,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고퓨린 음식을 갑자기 과식을 빡 해요. 과식을 빡 하니까 다른 거 처리하기도 힘든 신장이, 뭐 옆에선 두드려 맞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신장이 처리하는 양도 너무 크고, 거기다 맥주까지 들어오니까 막 3콤보까지 당하니까 얘가 트리거가 빵 하고 발동이 되는 거를 발작 트리거라고 보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작 트리거를 없애는 것이 생활 습관, 특히 이 식이요법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달리 말하면 뭐냐면은, 생활 요소, 특히 먹는 것과 관련돼서 이걸 줄이는 것이 요산 수치가 9인 사람을 4로 떨어뜨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게 그 정도의 효과가 없대요. 아까 우리가 짚어본 이 전체 이 시퀀스로만 봐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게 극히 일부잖아요. 이 음식이 감당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음식 하나만 내가 극단적으로 조절한다고 한들 요산 수치를 압도적으로 떨어뜨려서 치료 수준까지 내리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 뿐이고, 더 큰 요소는 뭐냐면은 발작 트리거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 먹더라도 대단히 과양을, 과식을 하고 맥주를 때려 붓고 고퓨린을 때려 붓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하는 행위들,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고 배부르다 할 정도까지 먹는 것이 실제로 얘한테는 이제 미친 듯이 부담이 된다는 건데, 플러스 얘가 두드려 맞는 상황이 아니어야겠고, 플러스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물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산 수치를 낮추는 거는, 저도 뭐 이거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심적으로 기대하기로는 한 평균 1에서 한 2 정도 수치를 낮추는 것이,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물도 많이 먹고 식단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뭐 비만도 관리를 하고 뭐 하여튼 이 모든 걸 다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한 최대 2 정도까지 낮출 수 있으면은 진짜 잘한 거다 라고 여기는 게 제가 이해한 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산 수치가 9 정도 때리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7까지 낮췄어요. 그런데 7은 치료 불충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진행된 사람 입장에서는 녹여야 될 게 한 덤인데, 그 다 녹일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6에 진입을 한다고 해서 녹는 게 아니고 6에서 낮을수록 더 쉽게 녹는다는 것과 같거든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러니까 6이나 5 혹은 4나 심지어 3까지도 낮추는 것이 이 적극적인 치료라면, 그거를 생활 습관을 미친 듯이 빡세게 하는 걸로는 너무 장기적이고 좀 그거다 라는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약을 먹어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이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약이 일단 한번 먹으면 끊으면 발작 위험도가 높아지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약은 한번 먹으면 이제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다. 근데 평생 먹어야 된다는 심적 부담, 그 다음에 금전적 부담, 그 다음에 부작용에 대한 부담, 엄청나게 치명적인, 거의 뭐 죽을 수도 있을 만한 부작용이 드물게 있기는 하대요. 그래서 그걸 아예 무시할 수는 없나 봐요.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도 뭐 다른 뭐 어쨌든 약을 먹는 게 사람 몸에 그렇게까지 좋을 일은 없으니까,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고요산 혈중 중에서도 이 높은 분들, 그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줄이는 거는 이제 약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된다라는 게 이제 하나 땅땅땅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산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증상 없는 사람 필요 없다. 땅땅땅 됐잖아요. 그 제가 가장 초기에 헷갈렸던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나처럼 발작 한 번 겪은 사람들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1번 요산이 높아도 발작 트리거 없이 마치 무증상 고요산 혈증자처럼 사는 게 일단 1차 목표다. 왜냐 봤더니 왜 처음부터 약을 써서 나도 바로 조금이라도 있는 그 결정을 녹이는데 온 신경을 쓰는 게 바로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가능한데, 약을 쓰는 아까 그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맨 처음 겪은 사람들은 아직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발작을 겪을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따졌을 때 이게 훨씬 더 부담이 큰 거다라고 여기나 봐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니까 비로소 이해가 됐어요. 아, 이제 모든 절차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그래, 원인은 이렇고 어떻게 저렇고 나는 지금 이 단계이고, 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였구나. 그리고 이 대부분의 내용은 협회 자료에서 나온 것이고, 다이어트와 관련된, 식단과 관련된 것은 이제 의료원 자료를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 4일차, 5일차쯤에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음식에 대한 어떤, 음식을 소홀히 해야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여전히 큰 부담이긴 한데, 근데 음식이 그 정도로 절대적이 않다 보니까 그걸 아는 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를 놓칠 우려도 적어지고, 음식에 매진하다 보면 다른 거 놓치는데 그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것도 너무 큰 손해고, 그렇다고 다른 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음식을 다시 해서 다시 발작 트리거 해가지고 발작 나는 그것도 손해고, 저는 발작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밸런스 안에서 이해한다는 거는 저한테 너무 큰 거였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것을 뭐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처음에는 이걸 이제 접하지를 못했어가지고, 제가 제일 실망을 크게 한 게 뭐냐면은, 제가 간 정형외과에서 그 나름대로 이 참고하시라고 통풍 리플렛을 줬는데 이걸 AI로 대충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미지로 만들어서 한글이 깨져 있어. 막 피읍이 막 옆으로 돌아가 있고 막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극도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의원한테는 미안하지만 지네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지네들이란다, 이렇게 그분들 나름대로는 이제 정형외과 차원에서 이제 신경을 써서 그런 걸 만들어 주셨겠지만, 너무 이게 신뢰가 안 가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녹화가 좀 길어졌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드릴 수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커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통풍 걸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리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막막하고 너무 제한이 커서 안 하는 게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아직 뭐 대단한 해결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